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교량을 세 번째로 폭파하면서 보급로 차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攻勢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쟁 상황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세임강 세 번째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로서는 적에 둘러싸이거나 또 퇴로가 막히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게 이제 군사 용어로서 가마솥 작전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뭐 일종의 이제 포위 선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가마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러시아 작전 양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러시아 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동성을 의외로 강조하는 군대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철도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철도망요. 예, 그래서 철도망을 통해서 병력들을 증강하고 물자를 받고 특히나 이 철도망이 끊기게 될 경우에는 추가 장비나 병력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키이우를 공격하던 러시아군의 기세가 꺾인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마찬가지로 예. 이런 러시아군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한번 그런 것들을 활용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결국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면서 그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선을 끊어야 된다. 그렇다면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당연히 교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쉐임강 자체는요, 사실은 이제 벨고로드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가는 강이고요. 예,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 강으로 해서 이 다리를 차단시켜 버리면은 뒤쪽에서 증원할 수 있는 병력 혹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병력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최후의 경우에는 거기서 싸우다가 잔존한 러시아군들이 싸우다가 힘들 경우에는 장비들 전부 유기하고 그냥 강을 건너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한 포위 선멸의 상황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러시아군을 이제 고립시키는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다음 계획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가 이 쿠르스크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 그 의도가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했을 겁니다. 네.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그런 병력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간 뭐 전투기 지원이라든가 뭐 혹은 이제 미국과 서구의 장비를 일부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 충분한 전력을 갖춘 것이냐. 그래서 가서 만약에 쿠르스크 쪽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점령이 아니라 양동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초기의 발언이었어요.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도 야 이게 뭐 1,000명인지 2,000명인지 하여튼 충분하진 않은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막상 들어가서 전투를 하면서 이미 8월 12일에 수자 지역을 상당 부분 점령을 했고요. 예, 예. 특히 이 수자 지역 점령이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가 일종의 쿠르스크 쪽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중요한 교통 요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이거를 점령한 상황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계속 지금 공세가 계속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리까지 끊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존에 점령한 영토들을 공고히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임강 이남 쪽은 전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하고 나머지는 몰아내겠다. 그다음에 사실 강 자체가 자연적인 일종의 방어선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또 다리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접근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에 충분한 병력이 있는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또 러시아의 모습도 되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되게 잘하는 것이 병력을 선택과 집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전쟁 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보통 가장 제일 안 좋은 게 적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나의 병력을 조금씩 보내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계속 나의 병력은 낭비가 되는 거죠. 예, 예. 우크라이나는 그걸 잘 안 하고 계속적으로 병력을 최대한 모으다가 그러다가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소위 규모가 갖춰졌을 때 그때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공세하기 전에 가장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22년에 뭐 그 하르키우라든가 혹은 헤르손 탈환 때 전부 다 그렇게 병력을 잘 모아가지고 치고 나갔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그 우크라이나군이 별다른 성과를 못 낸 것은 공격하는 방향이 너무나 뻔했다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뭐 병력이나 이걸 모았다고 하지만 충분히 단련되거나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냐. 예, 이제 예.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정말 제대로 모아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회심의 되고요. 공격이다. 예. 근데 반면에 여기에 비해서 러시아가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네. 이 병력을 조금씩 보내면서 결국 축차 소모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어찌 보면 자기들도 병력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해서 총 반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즉 방어 태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우려됐던 점입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작년 6월 말에 그 프리고진의 그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 보면은 이 프리고진 이 부대들이 모스크바까지 거의 뭐 1000km 가까운 거리를 그냥 진격을 해 들어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당연히 군병력은 전부 전쟁터에 배치가 됐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동원해야 되는 게 이제 로스가르디아라고 그래서 거기 내무 치안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내무부에서 저걸 바뀌었습니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이 국경 경비대 성격을 갖는 그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혹은 FSB라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KGB 후신이죠. 그 밑에 있는 치안 부대들이 있는데 이 부대들이 기갑 전력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그너 그룹이 탱크 그 뭐 대단한 저력도 아닌데 탱크 몇 대 이끌고 쭉 직진할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쿠르스크에서의 러시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잘 못 싸우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다죠. 쿠르스크 쪽에 대해서는 방어를 단단히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가장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요. 바로 핵 위협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지금 서구 국가들도 되게 걱정하는 게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거나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모스크바를 공격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사실은 서방이 가슴을 쓸면서 우크라이나를 말렸단 말이죠. 예. 야,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핵폭탄이나 이런 거 핵공격 같은 걸 가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뜯어 말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소위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전쟁 지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오리무중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의 핵위협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쓰기 어렵다라고 대부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감히 어떤 전쟁이나 이거 분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0.0001이라도 핵 사용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계속 서구나 미국이 반대를 해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러시아도 그런 부분을 믿고 있었겠죠. 야,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는 그럼 쏠테면 쏴봐라. 거의 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이 지금 이 그 쿠르스크 쪽의 전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가 좀 수세에 몰린 듯한 모습인데 그런 원인에는 지금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가 좀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뭐 예. 타령 병역 기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병력이 부족한 거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물론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이 병력 동원을 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미 이제 전쟁 2022년 한 가을 정도에 이미 한 30만 명 정도 동원을 했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병력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 될 정도로 중후반이 될 정도로 그만큼 병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양쪽이 제한된 병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의 문제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기존의 돈바스 전선이라든가 이런 지역, 헤르손 이쪽은 이미 굉장히 강력한 방어선, 우리가 용치라고 부르는 드래곤 투스라고 부르는 강력한 대전차 방어선 같은 것들이 딱 형성이 돼 있어서 사실 거기에 있는 러시아 군들이 뭐 이게 더 이상 뭐 싸울 의욕을 잃었다 이건 아닙니다. 나름 이제 방어선을 거기는 구축이 돼 있는 건데 네네. 자 이렇게 쿠르스크 지역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그다음에 병력도 충분하지 않고 방어선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아마도 싸울 의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싸울 의지가 떨어지는 징집병들이 예.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실은 이 징집병들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 국민의 태도 사실은 뭐 러시아도 아무리 뭐 이게 뭐 가부장적인 국가고 마초스러운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들 심정은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러시아에게서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그 러시아군 병사에게 드론으로 뭐 음료수를 지급하는 이런 영상을 공개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있어서 결국에는 군의 사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쿠르스크에서 지금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모습이 예. 결국에는 러시아 군의 어떤 사기도 좀 떨어뜨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술 잘 맞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소위 인지전이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 즉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쪽이 좀 더 잘 싸우는 모습, 그 다음에 심지어 러시아 측 병사들이 항복하면 이를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기존에 지금 이 전쟁 자체의 정당성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미 인지전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이겨놓고 시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드론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특히 거기 있는 영상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국제 여론을 잘 끌고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또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이 드론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만큼 이번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은 FPV 드론이라고 해서 1인칭 드론 같은 것들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뭐 사실 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정확성으로 다양한 표적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달 뭐 일부 언론에서는 10,000대 정도의 드론을 소모한다, 소모를 한다. 그다음에 생산 그 이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하여튼 전에 듣기로는 거의 뭐 실제 생산 한 2만 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소모되는 것도 10,000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드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전쟁이긴 한데 결국은 그렇게 부족한 병력과 인력을 드론으로 충원해 나가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쟁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대비한 숫자나 이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반면에 그 나머지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충분히 수를 갖추고 있고 되려 수를 늘려서 공세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고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소수가 다수를 엄청나게 막 이기고 막 이런 그 멋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사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버튼 전쟁을 얘기하고 스마트 전쟁을 얘기하더라도 그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서방 국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뭐 어쨌든 러시아의 핵 위협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방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그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해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서구나 이쪽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마치 이번에 쿠르스크 진격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놓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활용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서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공격해 들어온 거는 전부 미국과 서구의 사주다, 나토의 사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스스로 조금 더 그 서구나 미국이 아닌 제3의 어떤 무기 체계로 조금 더 장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네요. 예. 어쨌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격의 카드를 찾아야 될 텐데 러시아의 이제 최대 우군으로 꼽히는 게 이제 벨라루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맞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연일 이제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떤 좀 이번 전쟁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벨라루스가 과연 참전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그렇죠. 될 겁니다. 예, 예. 뭐 참전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 국가들이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나오겠죠. 그냥 벨라루스의 참전 자체는 이제 그냥 이건 좌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거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가 참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 참전하지 않더라도 병력을 동원하는 모습만 갖고도 우크라이나를 좀 억제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도 지금 당분간은 이 셈법들 과연 벨라루스가 여기에 들어와서 참전할 것이냐 아니냐 이 셈법이 굉장히 추후에 있어서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의 모습 봤을 때는 그닥 여기가 굉장히 뭐 친푸틴처럼 얘기하고 행동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자국의 이익에 민감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결정을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역시 또 이런 언제나 권위주의 국가들 독재자들의 특성은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명백히 나온다면 그 이득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중이잖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다는 거, 글쎄요, 난 좀 이제 태어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아제르바이잔을 보면은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푸틴이 참 악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악수다. 왜냐하면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예전에 구소련 공화국 중에 하나였고요. 아시다시피 전쟁,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쪽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은요, 자, 이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둘이 싸웠는데 원래 아르메니아와 러시아가 서로 군사 동맹이었단 말입니다. 예. 군사 동맹이었어요. 군사 동맹이었는데 2020년에 소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할 때 아르메니아를 안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또 분쟁이 났을 때 아예 고개를 돌렸어요. 야,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빠서 못 보내줘.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분쟁이 되는 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이 거의 통치를 한 이후에 지금 아제르바이잔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사동맹이고 뭐고 없는 푸틴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것이 태연하다 잘하고 있다? 저는 되려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적대하지 않고 최대한 하여튼 그 자신들의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만들려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 사실 그 아시다시피 그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그 부분에 격분을 해서 미국과 공동 군사 훈련을 하는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었는데 자 그런 모습도 사실 작년 말에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고 있으면 되려 저 지역이 뭐 카프카스 지역부터 해서 저쪽 지역이 얼만큼 복잡한지 러시아가 얼만큼 다각적인 문제를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를 좀 짧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미국이 이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아파치 헬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일단 아파치 헬기가 어떤 좀 전력인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과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군사 능력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관심사일 텐데 이것까지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치는 명실공히 뭐 거의 최고의 탱크 킬러인 공격 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야 이거 뭐 헬파이어 미사일 이런 거 장착하고 그다음에 위에 롱보 레이더 같은 걸 장착을 해서 뭐 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헬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이 아파치가 가진 더 중요한 가치는 타격 자산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레이더 자체가 지상을 전부 쫙 훑으면서 네. 적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레이더로 훑으면서 적과 아군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공유되면은 전장은 그야말로 네트워크가 연결된 아군은 적에 관해서 훨씬 더 높은 우위에서 싸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타겟 위치만 알게 되면은 바로 맞습니다. 공격을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산들이 롱보 있으니까요. 아파치 자체가 그런 지상의 에이왁스 같은 지상을 들여다보는 레이더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전력을 단순히 타격 전력으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정찰과 결합을 해서 즉각적으로 요즘 현대전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때리는 자산으로서뿐만 아니라 보는 자산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 이 아파치 가디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보면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무인기하고 정보를 연결해서 운영합니다. 예. 그만큼 전장 전체를 볼 수 있게 운영한다는 거고 사실 이게 우리가 멈티라고 얘기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를 어떻게 보면 그걸로 아파치로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헬기만 들어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유무인 자산들을 잘 결합을 해서 이 전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빨리빨리 적의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킬체인이고 킬웹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헬기만 사서 될 일이 아니라 네네.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 군의 능력을 키워나갈 때 북한의 도발을 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